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국가의 이익이 항상 우선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 앙리 4세와 마르그리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혼 후 앙리 4세는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마리와 결혼해 아들 루이를 얻었고, 앙리 4세가 암살당한 후 루이 1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루이 13세는 겨우 9살이었기 때문에 모후인 마리트 메디치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생각이 짧은 여자로 정치에 대한 안목이 없고 오직 권세에만 목을 맸습니다. 그녀의 최대 실수는 이탈리아인 콘치니와 그의 부인을 너무 믿은 것인데, 대권까지 넘겨줄 정도로 이들 부부를 매우 신뢰했고, 콘치니는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워나갔습니다. 짧은 몇 년 동안 그는 모후의 충신으로 변신했으며 거부가 되었지만 귀족들의 질시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1614년 왕족과 귀족들은 산부회를 이용해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리슐리에로. 그는 파리의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몰락했지만 명예욕이 강했던 그는 마음속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많은 학식을 쌓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점차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 주교였던 그는 성직자 대표로 산부회에 참가했는데, 회의에서 리슐리에가 왕실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자 사람들은 당황했고, 리슐리에 때문에 귀족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산부회 개최로 전전긍긍하던 콘치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리슐리에를 마리 모후에게 추천하여 요직을 주었는데, 순식간에 관직에 오른 리슐리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궁정의 권력 투쟁에서 줄을 잘못 선 그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루이 13세가 성장해 사리분별이 가능해지자 마리 모후의 횡포와 독단에 반감을 느꼈으며 특히 콘치니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1615년 모후의 주선으로 루이 13세는 에스파냐 공주 안 도트리슈와 결혼을 하는데, 젊은 국왕은 혼사에 불만이 많았지만 달리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17년에 콘치니가 암살을 당하는데, 배후에는 루이 13세가 있을 가능성이 컸으며, 사건 발생 후 루이 13세는 신속하게 입막음을 위해 콘치니의 처도 죽였습니다. 국왕 모후는 경망 중에 탈출했고, 콘치니 생전에 중용되었던 대신들은 속속 해직되었으며, 리슐리에도 도피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이쯤에서 출세의 꿈을 버리겠지만 리슐리에는 달랐습니다. 사태가 안정될 때를 기다린 후에 그는 적극적으로 루이 13세와 국왕 모후의 화해를 주선했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한 후 모후는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자 간의 벽은 여전했으며 오히려 점점 더 격화되는 분위기였는데, 궁중은 모후와 국왕의 동생 오를레앙 공 가스통을 핵심으로 하는 모후파와 국왕파로 나뉘었습니다. 화해 초기에는 국왕과 모후 사이가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었고, 둘 다 리슐리에의 노력에 감사했으며, 국왕은 리슐리에를 신임해 리슐리에는 다시 궁정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번엔 국왕 편에 서게 됩니다. 1624년 리슐리에는 권력의 중심 추미론에 진출했고, 라이벌을 하나씩 제거해 재상이 되었는데, 루이 13세는 콘치니 사건에서는 용감하고 기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슐리에가 대권을 쥔 상황에 불만이 있어도 리슐리에가 시대의 인재라는 점을 고려해 묵인했는데, 이 점에서 루이 13세는 상당히 관대했고, 리슐리에도 국왕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이 군신 관계가 속으로는 많이 흔들렸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기투합이 상당히 훌륭했는데, 재상이 된 후 리슐리에는 내정개혁을 시행하고 중앙집권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16세기부터 지방에 임시로 대신을 파견하던 제도를 확정시켜 파견 대신을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해임하는 총독은 지방의 행정과 사법, 재정, 군사를 관리 감독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리슐리에는 왕실 귀족들의 연봉을 없애거나 삭감했는데, 그렇게 마련된 경비는 군비 강화에 쓰였으며 경제적으로 상공업과 해외 무역을 장려해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평생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국왕에 대한 숭고함이고 또 하나는 왕국의 영광이라고 했고,
전자를 실현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했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 이익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내 왕권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독립을 원하는 위그노파와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모우파였습니다. 앙리 4세가 발표한 낭트 칙령은 30여 년간의 위그노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여전히 심각했는데 구교도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신교의 미사를 금지했고 수시로 신교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신교도는 구교의 공격에 맞대응하면서 신교가 차지한 지역에서 독립의 조짐마저 보여 국가 안에 국가가 되는 형국이었는데 리슐리에는 추기경이지만 국왕이 임명한 총리였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회의 이익을 버렸는데 그는 교회의 권력 제한을 주장했으며 교회의 세속적인 의무는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 신교에 대해서도 공평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1627년 신교의 독립 움직임이 점점 고조되면서 신교도들이 그들의 중요 집결지인 라로셸을 독립시키려고 하자 리슐리에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라로셸 성을 포위했습니다. 1년이 넘는 포위 공격 끝에 결국에는 라로셸을 점령하고 다른 반란 도시도 평정했는데 리슐리에의 진압으로 신교 세력이 크게 쇠퇴하자 이번엔 구교가 신교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국 안정과 세력 균형을 고려한 리슐리에는 그쯤에서 신교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는데 1629년 리슐리에의 건의로 루이 13세는 알레스 평화 조약을 발표합니다. 이 조약으로 낭트 칙령에서 신교에게 부여했던 모든 군사 및 정치 특권이 취소되고 신교의 군사 요새를 철폐했지만 신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 군대의 요직도 신구교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했습니다. 알레스 평화 조약은 왕권을 강력하게 하면서도 프랑스를 통합시켰으며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완화시켰는데 대대적인 개혁을 집행하면서부터 리슐리에는 수많은 귀족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귀족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했는데 1626년 리슐리에는 대귀족들의 모든 성을 폐쇄하고 귀족 결투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귀족들은 분노했고 리슐리에의 암살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암살은 실행되기 전에 탄로가 났고 리슐리에는 수많은 귀족을 단두대로 보내버렸는데 귀족들은 루이 13세에게 관용을 요청했지만 국왕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630년에 리슐리에와 루이 13세의 관계가 삐걱거리는데 모우파는 리슐리에를 없앨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마리 모후와 루이 13세에게 리슐리에가 대권을 독점하려 한다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슐리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급히 국왕에게 사죄를 했는데 루이 13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기는 모후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왕의 속내를 안 리슐리에는 모우파에 대한 반격을 시작해 모후를 쫓아버린 후 그 세력을 제거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사건을 속은 사람의 날이라는 뜻으로 듀프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1632년 왕의 동생 오를레앙 공 가스통이 몬모랑시 공과 반란을 꾀하자 리슐리에는 많은 전공을 세운 몬모랑시 공을 망설임 없이 사형에 처했는데 이에 귀족들은 겁을 먹어 이후 누구도 감히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왕에 오래도록 자식이 없자 모후는 루이 13세를 폐위시키고 동생 가스통을 국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이런 희망도 1638년에 안 도트리슈 왕후가 세자를 낳으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스통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결전을 계획했고 1642년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리슐리에는 죽음이 머지않은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가스통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것처럼 그는 두 번 다시 가스통에게 기회가 오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대외 정책에서 리슐리에는 모든 일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 프랑스는 점차 유럽 최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리슐리에의 정계입문전 유명한 30년 전쟁은 이미 발발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엔 독일 제후들 사이, 제후와 황제 사이의 내전이었지만 이후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차례로 휘말리면서 큰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개에 들어선 리슐리에는 그 전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했는데 프랑스는 출병하지 않았지만 타국의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1625년에서 1635년까지 프랑스는 덴마크와 스웨덴이 독일과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1635년 스웨덴이 패하자 마푸에서 조종만 하던 프랑스가 부득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1635년 5월 프랑스는 에스파냐에 선전 보고를 했는데 출병 초기에 프랑스는 계속해서 패하기만 했지만 1640년 전세는 점차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고 프랑스 연합군이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30년 전쟁은 리슐리에가 사망한 뒤인 1648년에 가서야 끝이 났지만 리슐리에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미 프랑스의 승리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1648년 양측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고 프랑스는 많은 영토를 얻게 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이 전쟁을 통해 에스파냐를 크게 약화시켜 에스파냐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슐리에는 국가 이익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민생 안정은 돌보지 않았는데 그의 재임 기간에 세금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국민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었습니다. 리슐리에는 국민이 너무 편하면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 국민은 노세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한다. 편안하면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슐리에의 고압적인 통치는 농민과 도시 민중의 끝없는 반란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노르망디에서 일어난 맨발의 반란이라는 리피의 반란이 가장 컸지만 이것도 결국 잔혹한 진압으로 끝이 났습니다. 1642년 리슐리에가 임종 전 신부가적에게 용서를 빌고 싶지 않으냐고 묻자 강철 같은 그는 분명하게 공공의 적 외에 나는 적이 없다고 말하고 영원히 눈을 감았고 이듬해 루이 13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집니다.